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는 누군가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늘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다는 뜻이고,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감시는 더 촘촘해지고 더 가까워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주인공 역시 수십 년을 체제 가까이에서 살아왔지만 어느 날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그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는지, 가족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주인공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연은 올해 47, 평안남도 평성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보여 20대 후반에 평양으로 불려갔습니다. 그 이후 국가보위성 기술감시부에서 20년 넘게 감청 데이터와 내부보고 시스템을 담당하는 중견 요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업무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감청 기록을 정리하고 내부보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권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먼저 읽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위험한 정치 싸움보다 기술과 기록을 다루는 일을 더 좋아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착한 성격이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부담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집에서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늘 조용히 가족을 챙기며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 박소연 고등학생, 아들 민수 중학생, 딸 민정. 수연이 북한에서 버티고 또 조용히 살아온 이유는 언제나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편하게 들으시고 마음에 남는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평양 시내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늘 분주하던 출근길마저 발걸음이 뜸했고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지 않은 채 마치 정해진 선을 따라 걷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박수연은 그 고요함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몸으로 먼저 느꼈습니다. 이 도시는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숨을 죽이곤 했으니까요. 청사로 들어서는 순간 더 확실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던 간부들이 수연을 보자마자 대화를 끊었고 그들의 눈빛은 허공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모였습니다. 누군가 사라졌고 누군가 불려갔고,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이름이 올라갔다는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자 낯선 느낌이 먼저 밀려들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는 평소보다 더 가지런했고 문서 모서리는 지나치게 반듯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책상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리된 듯 보이지만 그 너무 반듯함이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들어왔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복도 한쪽에서 간부 둘이 대화를 나누다 수연을 보자 바로 말을 멈추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름이 올라갔다고. 오후 책상 위에 단 한 장의 지시문이 놓였습니다. 내일 오전 7시 별도 보고 위에 즉시 복귀하시오. 이 문장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그 표현, 돌아가면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가족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사람이 아파트 주변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괜한 느낌은 아닐 거예요. 아들 민수는 괜히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학교에서도 누구네 집사람 불려갔다더라. 간부들 조사한다더라. 그런 말만 돌아요. 딸 민정은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말했어요. 요즘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다고.
그 말들 속에는 말하지 못한 걱정과 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발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아무도 오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무렵 호출기가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단둥행 출장 승인. 즉시 준비. 그는 이 명령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길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라는 무언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내는 그의 외투깃을 만져주며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꼭 무사히 돌아와요. 아이들은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수연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습니다. 출발하려 집문을 열었을 때 멀리서 한 차량이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낯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차량은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조용히 속도를 늦추더니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숨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박수연은 살아남기 위한 첫 발을 그 새벽에 내딛었습니다. 단둥공항에 도착한 순간 박수연은 공기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의 숨막히는 정적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고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고 있는 듯한 보이지 않는 감시가 공항 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확인하는 중국 직원의 눈길도 평소보다 오래 머무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정적조차 수연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호텔 객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방 안의 공기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겉보기엔 깔끔했지만 작은 흔적 하나가 걸렸습니다. 수건거리 방향이 자신이 두던 방향과 달랐습니다. 그 작은 차이는 누군가 다녀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잠시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갔을 때 멀리서 북쪽 사람 특유의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들이 호텔 건물을 계속 올려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옆에는 중국공안 차량이 천천히 빙 돌고 있었고 뒤편에서 무전기 소리까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은 걸음을 멈췄다가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어 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어디를 걸어도 누가 뒤를 밟는 듯한 기분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 식당에서는 중국 공항과 북한 말투를 쓰는 사내들이 수연을 또렷하게 바라보며 대화를 멈추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조선족 직원이 다급하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방, 오늘 아침에 여러 명이 들락거렸어요. 청소부도 아닌데요. 수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뒤편 어둠 속에서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연 선생님, 두만강은 이미 통제됐습니다. 이제 북쪽도 중국도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다로 가야 합니다. 오늘 밤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수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순간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열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브로커의 차량은 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 조용히 단둥시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분주했을 길거리도 이상하게 한적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도로 위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브로커는 백미러를 확인하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뒤쪽에 따라붙는 그림자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죠.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로등 너머 어둠 속에서 잠깐씩 스치는 차량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고 마치 자신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날 즈음 첫 번째 검문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공안이 다가와 서류를 확인하며 차량 내부에 빛을 비췄습니다. 다행히 브로커가 자연스럽게 대응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검문은 달랐습니다. 중국 공안뿐 아니라 북한 말투를 쓰는 요원까지 섞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짐칸 열어보시오.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로커는 서류를 넘기며 태연한 척했지만 요원들의 눈빛은 이미 찾아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듯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짐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짐 사이를 훑었습니다. 그 빛은 수연이 몸을 숨긴 바로 위에서 한참이나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몇 초는 마치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반대편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경적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화물차 하나가 제동을 잘못 밟아 미끄러졌고 공안들이 모두 그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혼란 덕분에 브로커는 재빨리 짐칸을 닫고 공안에게 외쳤습니다. 문제 없죠? 급히 이동해야 합니다. 잠시 후 손전등이 옆으로 치워졌고 공안은 짧게 말했습니다. 가도 된다. 차량이 검문소를 빠져나가는 순간 브로커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운이 도왔습니다. 도로는 점점 어두워졌고 도심의 소음은 사라지고 차가운 새벽 공기만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항구가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 세지고 길 위에는 거의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멀리 어둠 속에서 불이 모두 꺼진 작은 선박 하나가 그림자처럼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브로커는 차를 세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배입니다. 지금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수연은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배를 바라보며 한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다리를 올라 배 위로 몸을 옮겼습니다. 이제 더는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밟고 서 있는 이 새벽의 철판 위에서 박수연의 삶은 또 한 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항구는 깊은 새벽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멀리서 간간히 들려오는 철판 울림과 파도 부딪히는 소리만이 미약하게 울렸습니다. 박수연은 작은 어선 위에 조심스레 올라섰습니다. 좁은 갑판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마저 그의 불안한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선장은 말수가 적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바다의 흐름을 오래 읽어온 사람만이 가진 그 특유의 판단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쇼. 불은 켜지 말고. 낮고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신중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배의 고정줄을 풀며 말했습니다. 수연 선생님, 오늘은 바다도 사람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수연은 조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타실 근처 의자에 앉았습니다. 엔진은 미세한 진동만 남긴 채 어둠 속으로 배를 밀어냈습니다. 배가 항구를 벗어났을 때 바람은 더 차갑고 빠르게 불어왔습니다. 새벽 바다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수연의 코끝을 스쳤고 멀리 수평선은 아직 그림자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장은 갑자기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순찰선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배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브로커도 고개를 들고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멀지만 이 움직임은 누군가를 찾는 패턴입니다. 순찰선은 어둠 속에서 점처럼 깜빡였고 그 점은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항로를 아주 조금 틀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각도가 위험을 피하는 최소한의 거리였습니다. 파도는 점점 더 높아졌고 바람 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선장의 손은 조타봉을 꽉 쥔 채 미세한 떨림 없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새벽 4시 하늘이 조금씩 희미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대가 오히려 가장 위험했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면 작은 배도 실루엣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쪽입니다. 순찰선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순찰선은 분명 이 작은 어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즉시 속력을 낮추고 바다 안쪽 깊은 곳으로 사선 항로를 택했습니다. 조용히 갑니다. 저 큰 배는 직선만 봅니다. 우린 파도 속으로 숨어야 합니다.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은 긴장과 공포 그리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마음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정면 불빛이 또 보입니다. 브로커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국 경비선입니다. 그 말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단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바로 배를 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기다리쇼. 순찰선이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바로 들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파도는 점점 강해지고 배는 기울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순찰선의 불빛이 멀리서 점점 작아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브로커가 고무보트를 끌어와 말했습니다. 수연 선생님, 이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고무보트는 작고 낮은 형태라 파도 위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저 경비선에서 금방 찾을 겁니다. 이 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트에 발을 올리는 순간 어딘가에서 묵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고 버텨온 압박이 해방과 두려움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살아가시오. 그게 제일 큰 이기는 겁니다. 보트가 물 위로 살짝 떠오르고 배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경비선의 불빛은 더욱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박수연은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남겠다. 한국 경비선이 보트를 발견했을 때 대원들이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잡으세요. 여기 안전합니다. 그 순간 수연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안전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경비선 위에서 그는 담요를 둘렀었고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자 수년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긴장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보호시설로 옮겨진 그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편안함과 조용함을 마주했습니다. 밤마다 잠결에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 같아 깊은 잠에 들지 못했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한 방, 스스로 잠글 수 있는 문, 누가 들어오는지도 아는 환경이 천천히 그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정착 9개월 무렵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습니다. 박수연 씨,
가족 관련해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아내 박소연, 처벌 조치 없음, 거주지 이동 없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한번 크게 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뒤이어 아이들 2명의 기록을 펼쳤습니다. 아들 민수, 동양 관찰 대상이었으나 추가 조치 없음. 딸 민정, 지도교사 면담 있었으나 이상 없음. 글자는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담사는 다시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소연 외부 접촉 시도. 수연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나를 찾으려 했구나. 그는 미세하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담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박수연 씨,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족을 찾는 일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끝까지 찾겠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모든 마음을 조용히 바깥으로 꺼내놓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며 그는 서울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 어디엔가 있을 가족을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딛겠다는 조용한 다짐을 품은 채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지나온 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체제는 사람을 번호처럼 다루지만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향해 마음을 품습니다. 살고 싶어서, 지키고 싶어서,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고 싶어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짧은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